9장 부흐하임의 지하묘지. 혼란스러워진 나는 그 주변의 골목길들을 쏘다녔다. 지금처럼 감정이 완전히 뒤바뀐 데다가 내가 속해있던 고향을 떠나 심신이 지쳐버린 상태에서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아, 내 충실한 친구들이여. 먼저 단첼로트 대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후 서점상 키비처가 나를 친절히 대해주다가 아주 거칠게 나를 몰아낸 일을 생각하니 이 무슨 대먹지 않은 일이란 말인가. 나는 고소적상들, 특히 부흐하임의 상인들, 이 개벽스러운 취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런데 삼원을 피하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인가? 키비처는 자신의 서점 문 앞에 걸려있던 그 삼원의 표식을 말한 것일까? 아마도 그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괴팍한 자인지도 몰랐다. 앞들 나르티갈로 구스가 쓴 미치광이 책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놀랄 일도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할 일들을 머릿속에 계획하면서 앞서 일어났던 돌발 사건에 대한 기억을 털어버리려고 애썼다. 우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불문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여행 안내서와 지도가 필요했으며 어쩌면 고서점들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태도 같은 것을 적은 책자를 살펴봐야 할지도 몰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여기에서만 유효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이 쓴 부흐하임의 지하묘지를 쇼 윈도에 진열했던 서점이 떠올랐다. 그 책은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비밀들에 접근해 파헤쳐졌다고 알려진 작품이었다. 나는 그 책을 구입해서 난방이 잘 되는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읽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부흐하임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며 또 이 도시에 대한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황금 깃털 여인숙의 방 천장에 매달려 있는 흰 박쥐들과 시끄럽게 법석대는 예티족 같은 의심스러운 무리들 사이에서 지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소지품을 챙겨 그 숙소를 떠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나는 그 고서점을 다시 찾아냈고 그 책은 아직도 창가에 놓여 있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이 싼값으로 책을 샀고 덧붙여 시내 지도와 고서점들 안내 책자도 한 권 산 다음 내 소유가 된 그 귀중한 물건들을 갖고 근처에 있는 어느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 찻집에서는 막 밤에 시 낭독회가 열리고 있었다. 낭독회는 반시간마다 가난하고 초라한 시인들이 차례대로 탁자 위로 올라가 자기가 쓴 시를 읽는 것인데 만약 닌트브름 요새에서 그런 일을 했다가는 몸에 타르가 칠해진 다음에 지붕 첨탑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형벌을 받을 게 뻔했다. 놀란 눈으로 나는 갖가지 맛있는 요리 이름들을 백묵으로 쓴 메뉴판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문학적인 명칭들에서 딴 음식들이 가득 쓰여 있어서 나는 혼란에 빠졌다. 먹물 포도주니 삼류소설 커피니 하는 요리가 있는가 하면 위에다 글을 쓸 수 있는 달콤한 식용종이도 있었다. 또 뮤즈의 키스 코코아와 착상의 물, 계기 초콜릿 봉봉도 있었다. 또 각기 다른 고전적인 대시인들의 이름을 딴 17종류의 비스킷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오양골고 판 폰트페크 달팽이라든가 델러리 흰름 필들러 비스킷 같은 것이었다. 칼트브르트 왕자 파스타 또는 카이노마츠 국수처럼 인기 있는 대중소설 주인공들이나 작가들의 이름을 딴 요리들은 식욕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했다. 그런가 하면 문자 형태의 국수나 트럼 나팔 모양의 버섯으로 만든 음절 샐러드도 보았다. 나는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다. 마침내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영감이라는 이름을 붙은 바닐라 밀크 커피를 엄청 큰 잔으로 하나 시킨 다음 시인의 유혹이라는 단 과자를 주문했다. 그러고는 가게의 바깥쪽 구석으로 가서 불길이 후드득 거리며 타고 있는 난로 옆에 한 탁자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나는 커피와 맛 좋은 시인의 유혹을 먹으면서 부하임의 지하묘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때 막 어느 난장이가 수영 홍역증에 관해 쓴 자신의 에세이를 기분 나쁘게 높은 가성으로 낭독하고 있었지만 내가 책을 집중하는 데는 거의 방해가 되지 못했다. 나는 한번 책을 읽는 데 빠지면 아무리 나쁜 조건 하에서도 상관없이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부하임의 지하묘지는 여러모로 내 기대 이상이었다. 그 책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용도서로서는 드물게 매혹적인 문체로 쓰여 있어서 문학적인 수준까지 갖추고 있었다. 몇 구절을 읽고 나자 벌써 끔찍하게 들려오는 낭독 소리는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나한테 아무런 방해가 안 되는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부하임에서 최고의 책 사냥꾼이자 영웅이었던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의 뒤를 바짝 따라서 절망적으로 뒤얽힌 그 도시의 미로 속에 얽혀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밝혀내기 위해 책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충실한 친구들이여, 사실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은 부하임에서 항상 최고의 책 사냥꾼은 아니었다. 아니, 심지어 그가 레겐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는 듣기 좋은 그럴듯한 가명을 쓰던 책 사냥꾼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처음부터 비호전적으로 들리는 레겐샤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이 그의 동료들과의 차이점이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타론 트레코였다. 게다가 그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꿈꾸는 책들의 도시로 들어온 뜨내기 노르게였다. 그렇다. 그는 그 당시 문학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르게들처럼 타론 트레코도 대단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많은 동료들이 그랬듯이 그도 이 재능을 숫자놀이 고개사가 되어 술집들을 전전하며 돈을 버는 데 사용했다. 그는 랄게란드를 공중으로 던져 굴리는 고개를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100자리 단위의 숫자들을 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부하임에 발을 들여놓았을 당시는 막 차모니아의 근원수학과 드루이트족의 산술 사이에 논쟁이 불붙었을 때였다. 그 논쟁은 차모니아의 주민 전체를 서로 하해 불가능한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어떤 숫자 고개사라도 섣불리 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거의 군중들한테 몰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또한 그 어떤 노르게가 함부로 술집 문 안으로 주둥이를 들이밀었다가는 술집 주인이 던진 단지에 코가 깨지기 십상이었다. 타론 트레코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도 음식점들과 재미를 보려는 인파가 그토록 붐비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러나 그는 부하임에서 주정꾼들을 위해 숫자 고개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곧 그런 상황을 벗어났다. 다름 아닌 희귀한 책들로 돈을 버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떤 재주도 필요 없었다. 이곳에서는 거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책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수요가 큰 특별히 진귀한 책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바로 황금 목록에 들어있었다. 이 목록에 올라있는 책들은 부하임의 어느 고서점에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쩌다 아주 드물게 그 목록 위에 있는 책이 한 권이라도 나타나면 그 즉시 어느 부유한 책 소장가가 나타나 경매에 붙여졌다. 그것들은 도처에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전설적인 물건이 되었으며 린트브룸 요새에서 진귀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와도 비교될 수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책이 그 중에 하나였고 노키무 노르켄이 지은 악마들의 저주나 위험한 동작들의 모음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수백 가지 책 제목들이 더 있었다. 특별히 운이 좋은 기사들, 그들은 책 사냥꾼이라고 불렸다. 부하임의 심장부를 뒤져 이런 값진 작품들을 발견해 세상에 내놓는데 전문가들이었다. 책 소장가들이나 서적상들에 의해 고용되는 책 사냥꾼들도 많았지만 독자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황금 목록에 들어있는 책들을 구해냈을 때 지불되는 보상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어서 한 것만 찾아내도 책 사냥꾼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직업이었다. 부하임 전체에서 가장 위험했다. 용감하게 나를 따라 나선 족자 여러분은 사라진 책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야말로 멍청한 고소적상들이나 몰두하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오락거리에 불과한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밀에 쌓인 이 도시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악령들의 계곡에 있는 유리동굴 속에서 수정 정갈들을 사냥할 때의 위험보다 더 큰 모험을 맛볼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부하임의 지하 묘지에는 아주 독특한 위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미로는 저 지하 세계, 즉 차무니아의 지하에 뻗어있는 비밀스럽고 사악한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레겐샤인의 책에는 이 도시 밑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은 단지 허황된 소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위험스럽게 묘사되어 있었다. 최초의 책 사냥꾼이 언제 어두운 지하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진 것이 전혀 없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부하임에서 직업적인 고서적업이 생겨났을 때와 같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수백 년 넘게, 정말 수천 년 넘게 이 도시는 차무니아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서적 유통의 관문이었다. 최초로 필사본 책들이 나타난 시대부터 엄청난 양의 책이 생산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그랬다. 아주 일찍부터 이미 사람들은 미로 속의 건조한 기후 상태가 종이를 보관하는데 이상적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국립도서관이 그리로 옮겨졌으며 영주들은 그들의 문학적인 보물들을, 책 약탈군들은 약탈한 물건들을, 책 상인들은 그들이 손에 넣은 초반본들을, 출판사들은 재고 서적들을 숨겨놓았다. 처음에 부하임은 단지 지하에 존재했을 뿐 지상의 제대로 된 형태의 도시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지하 동굴들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인공터널, 갱도, 지하통로, 계단들을 통해 점점 가까이 연결되어 갔으며 그 안으로 지하 도시의 여러 족속들이 옮겨가 살았다. 처음 지상에는 그저 동굴 입구들과 몇 개의 오두막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지상 도시가 생겨났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규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부하임의 역사를 돌아보면 강포했던 무정부 시대도 있었다. 법도 질서도 없었던 그 시대에는 미로에서 습격과 약탈, 살인과 구타 등 각진 장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전쟁을 수행하는 영주들과 무자비한 책 약탈꾼들이 지하묘지를 지배하면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웠고 서로에게서 보물들을 빼앗는 일을 반복했다. 책들은 몰래 지하로 운반되어 숨겨졌는데 모든 소장품을 약탈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유한 서적 상인들은 사후에 자신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들의 값진 기술품들과 함께 매장하도록 했다. 단 몇 권의 책 때문에 미로 전체가 생명을 위협할 만한 함정으로 개조되기도 했다. 움직이는 벽들, 창들이 꽂혀있는 함정 갱도들, 부주의한 약탈자들의 몸을 깨뚫거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자동 칼날들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발을 잘못 디뎌 철사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터널이 순식간에 물이나 흙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곳도 있었다. 혹은 밑으로 떨어지는 천장 대들보에 깔려 뭉개져 버릴 수도 있었다. 어떤 통로에는 위험한 곤충들과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마구 번식하면서 지하 묘지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연금술 취미를 가진 서적상들의 비밀 결사인 책 연금술사들은 지하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밀의식을 버렸다. 사람들은 위험한 책들이 바로 이 무법의 시대에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자 뒤이어 전염병과 자연재해,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이 연달아 일어나 이성을 지닌 생물들을 지하의 미로에서 모두 몰아내고 말았으며 결국 고집세고 반항심이 강한 족속들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부하임의 문명 생활이 시작된 실제 모습이었고 전문적인 고서적이 시작된 계기였다. 이로 인해 많은 보물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으며 서점들과 주택들이 생겨났고 조합들이 창설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범죄를 축출하고 세금을 징수했다. 지하세계로 통하는 일부 통로 위에 건물들이 세워졌고 또 다른 통로들은 아예 막아버리기도 했으며 나머지 통로들에는 문이나 뚜껑을 설치해 폐쇄한 채 엄격히 감시했다. 이후로 오직 측량과 지도 제작을 거쳐 안전이 검증된 미로 영역만으로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것도 출입 허가를 받은 고서적상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허가받은 터널 안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닌 후 거기서 찾아낸 책들을 가져와 판매할 책임이 주어졌다. 또 더 깊은 지하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 탐험할 자유도 주어졌다. 그러나 용감하게 시도했던 자들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죽어서야 돌아왔고 그 후로는 아무도 더 이상 용감하게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책 사냥꾼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고서적상들이나 책 소장가들, 그리고 희귀한 책들을 찾아 나서겠다는 협약을 한 자들은 대단무쌍한 모험가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가장 희귀한 책들에 대한 전설은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책 사냥꾼들은 지하에 깊이 묻혀있는 책들일수록 더 오래되고 더 값비싼 책들일 거라는 단순한 판단에 따라 종종 가리지 않고 더 깊은 땅속으로 내려갔다. 그 사냥꾼들은 대개는 전에 용병이었거나 범죄자였던 자들로 거칠고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모두 문학이나 고서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고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격이란 겁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책 사냥꾼들이 장사를 하는 데는 단지 몇 가지 법만 적용되었다. 일단 지하묘지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다시 위로 나오게 될지, 만약 나온다면 언제 나오게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협약이 통했다. 즉, 책 사냥꾼이 지하에서 발견한 책들을 지상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성공하도록 한 고서적상은 그 책들을 팔 권리가 있었으며 그 수익 가운데 10%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10%가 부하임 씨의 계좌로 들어가면 나머지 대부분은 책 사냥꾼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통로, 즉 하수구나 한기구 또는 그들이 직접 판 비밀 터널 같은 곳을 이용해 운반해온 책들은 암시장에다 내다 파는 불법 유통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책 사냥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상으로 다시 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 일련의 방법들을 개발했다. 그들은 서가들에다가 백무 표시를 하고 통로 위에 가는 끈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종이 조각, 쌀알, 유리알 혹은 작은 돌들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원시적인 지도들을 그렸으며 미로의 많은 부분들에 해파리 등불을 밝혔다. 그 발광 해파리들의 몸속에는 양분이 되는 액체가 들어있어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불을 밝힐 수 있었다. 영역 표시를 해두고 안반에서 식수가 나오는 원천을 캐내고 남은 식량을 비축하는 듯 책 사냥꾼의 활약으로 부하임의 지하묘지는 얼마간 문명세계와 가까워지도록 개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사냥은 여전히 위험한 직업이었다. 왜냐하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미로 영역들을 개척하고 정복해야 했으며 지하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위험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생물들, 거대한 곤충들, 흡혈 개조들, 용암 벌레들, 무는 갑충들,
독뱀들이 들실거려 그들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책 사냥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른 책 사냥꾼들이었다. 정말로 진귀한 책들이 점점 드물어지면서 그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처음에는 진귀한 책들로 넘쳤지만 지금은 사라진 장서를 찾아내려고 덤비는 책 사냥꾼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게다가 한글 목록에 실려있는 책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경쟁이 벌어졌으며 칼부림이 일어나면 오직 소수만이 승리할 수 있었다. 부흐하임의 지하묘지에는 두개골에 토끼가 찍힌 책 사냥꾼들의 시체가 넘쳐났다. 지상 도시에서의 거래 형태가 섬세해지면 해질수록 그 아래 지하 세계에서는 더욱더 거센 피바람이 불었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모두의 적이 되어 법도 없고 인정사정도 볼 것이 없었다. 그러한 때에 타론 트레코가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이라는 예명으로 책 사냥꾼이 되었으니 그것처럼 불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레겐샤인은 책 사냥꾼이 된 최초의 노르게였다. 사실 그는 바로 이 직업을 갖도록 이미 운명지어진 존재였다. 노르게들은 체력이 강인하고 좋은 컨디션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탁월한 기억력, 비범한 방향감각, 그리고 대단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책 사냥꾼들이 단순히 겁없고 잔인하다는 특성만 지녔던 반면에 레겐샤인은 새로운 능력을 하나 더 갖고 있었으니 바로 지성이었다. 그는 그의 동료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과 더 많이 싸워야 했다. 그는 그들만큼 강하지도 대범하지도 못했고 게다가 범죄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성공적인 책 사냥꾼이 되겠다는 계획과 명예욕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의 도구는 놀랄만한 기억력이었다. 그가 아직 알량한 붓으로 먹고 살던 시기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지식을 얻으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립도서관이나 수많은 서점에서 보냈다. 그는 10여 가지가 넘는 고대어를 배웠으며 부흐하임 지하 세계의 오래된 지도들을 습득해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계획표를 짰다. 레겐샤인은 책의 제조 역사와 책 제조 기술, 그리고 필사본에서부터 현대의 책 인쇄 용지까지 연구했으며 한동안 어느 인쇄소와 종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도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서로 다른 종이들과 인쇄용 검정 잉크들만으로 냄새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아주 깐깐한 곳에서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부흐하임 대학에서 지질학, 고고학, 그리고 갱도 건설에 대한 강의를 청강했다. 지하 식물과 동물에 대한 책들도 연구함으로써 위로에서 자라는 식물들, 버섯, 해면동물, 파충류, 그리고 곤충들 가운데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에 독이 들어있고 어떤 것들이 해가 없으며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를 알아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며칠 동안 어떤 풀뿌리만 씹으면서 견딜 수가 있는지, 어떻게 벌레들을 잡으며 그것들 중 어떤 것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질학적 특징을 이용해 어떻게 식수의 맥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그런 후에 레겐샤인은 부흐하임의 어느 장소표 항수업자를 찾아가 그의 밑에서 배우며 일했다. 이것은 오직 이 도시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일이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부유한 책 소장가들은 그들의 소유의 책들에 전적으로 그들의 개인을 위해서 제조된 향수를 뿌려두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인지할 수 있고 잘못된 인식이 불가능한 향기를 내는 장서표였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자기 소유의 책들을 지하에 숨겨둘 경우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장점이 되었다. 레겐샤인은 탁월한 냄새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노르게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본능과 능력이 둔화되어 후각은 볼버팅어들처럼 예민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차모니아의 족속들에게는 없는 냄새의 섬세한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레겐샤이는 장서표 향수업자였던 올팍토리오 폰 파피로스의 향수 도서관에 들어가 갖가지 향수 냄새들을 킁킁거리면서 맡았다. 그 업자의 집안은 수세대 전부터 도서관을 운영해오면서 전설적인 장소들과 희귀한 책들에 반드시 고유한 향기로 표식을 해두었다. 레겐샤이는 냄새에 따른 책 제목들과 그 저자들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으며 그것들이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자료와 수집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두었다. 그는 가죽종이, 청과 마분지의 냄새들을 킁킁거리며 맡아 서로 다른 재료들의 냄새가 레몬즙, 장미수,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향료들에 농축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배웠다. 사프란 출판사에서 나온 훈제 요리책, 자연 치료사 폰 슈토르호트 박사가 쓴 박하 냄새가 나는 필사본들, 찰스 폰 플로린트의 자서전으로 책에다 편도씨를 문질러 바른 솔립에 관한 책, 리크사 양령의 카레 요리책, 미치강이 에르나르크 백작 소유의 향기가 나는 장서 등 그 어떤 책의 향기도 레겐샤인에게는 낯선 것이 없었다. 그는 책들이 흙냄새, 눈냄새, 토마토 냄새, 바다 냄새, 생선 냄새, 계피 냄새, 꿀 냄새, 축축한 털 냄새, 마른 풀 냄새, 그리고 탄나무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이런 냄새들이 수백 년을 거치는 동안 변화하고 지하세계의 냄새들과 뒤섞여 종종 다른 냄새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 외에도 물론 레겐샤이는 차모니아의 문학도 연구했다. 그는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소설이든 시든 에세이든 희곡이든 서간집이든 전기든 상관없었다. 그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었으며 그의 머릿속은 구석구석 차모니아의 문학 텍스트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여러 작가들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었다. 그는 정신만 훈련한 것이 아니라 신체도 단련했다. 즉, 아주 공기가 희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호흡 기술도 연구 개발했으며 최소한의 체중까지 단식을 함으로써 아무리 좁은 통로와 입구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이제 모든 면에서 책 사냥꾼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부하임에 거주하는 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거창하게 선전하여 알리고자 했다. 그는 첫 탐험을 떠나기 위해 일부러 어떤 고서적상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목표 없이 무작정 찾아 나서는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도시 전체가 그를 완전히 미쳤다고 조롱할 정도의 대담한 행동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아다니는 신문을 통해서 그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자기가 지하 미로 속으로 내려갈 것이며 어디서 다시 정확하게 지상으로 나오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어떤 책 3권을 지상으로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그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버미릴 공주였다. 이것은 헤르모폰 피르징이 볼포팅어족의 기원에 대해 쓴 동화로서 작가 서명이 들어있는 초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책은 오를로그 고우의 식인종에 관한 책이었다. 이는 기갈이 된 식인족의 간습과 풍습에 대해 묘사한 책으로 그것을 저술한 후에는 작가는 자기가 연구하던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그리고 3번째 책은 12,000가지의 규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책 연금술사들의 불분명한 간습에 관한 저서였다. 이 책은 아마도 차모니아 전역에서 스캔들에 휩싸였던 책인 것 같다. 그와 같은 레겐샤인의 공고는 사실 상당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3권의 책은 이미 수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어 온 데다 한글 목록의 맨 위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록들 가운데 단 한 권이라도 찾아낸 사람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다. 마침내 레겐샤이는
자신의 행위를 더욱 거창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만약 자기가 언급한 책들을 일주일 내에 지상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노라고 공격련이 공표했다. 부하임 전체가 이 노르게가 제정신을 잃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수년 동안 다른 어떤 책 사냥꾼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 다시 말해 한글 목록에 있는 책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찾아내는 일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내라니.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이 대담무쌍한 노르게는 경포한 시간에 그것도 수많은 부하인 주민들이 쳐다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보내는 가운데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모두가 레겐샤인이 실패할 거라는 데 내기를 걸었다. 그가 예고했던 날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그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겠다고 장담한 고 서적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정오쯤 되자 레겐샤인은 정말로 주요 통로를 통해 몸을 비틀거리면서 나타났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쇠화살이 하나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 3권의 책이 있었다. 바로 질버미리 공주와 식인종의 가난 책, 그리고 12,000가지의 규칙들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놀라 쳐다보는 군중에게 눈짓을 해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레겐샤인은 그의 책에서 당시 그가 그 탐험을 어떻게 계획했고 오랫동안 어떻게 준비한 후 마침내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맨 먼저 그는 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사항들을 축적한 후에 지하미로에 대한 전체 지도를 하나 그렸다. 그런 다음 그가 찾을 3권의 책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모든 사실들을 조합했다. 그는 그 책들이 언제 인쇄되었고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는지 자세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으며 초반본을 발행한 서점들의 주소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가 가진 서류들을 근거로 계속해서 미로를 추적했다. 즉, 그 부스들 가운데 몇 부가 부하임에서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실되었으며 팔 수 없는 재고가 몇 부가 파기되었고 몇 부가 손상되지 않고 남았는가 등을 말이다. 작가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 그리고 출판사의 장부 등을 보고 책들이 어떻게 팔렸고 어디에서 허섭 쓰레기처럼 덤핑으로 팔아넘겨졌는가를 알았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언젠가 질버미일 공주 초판 중 한 부가 어느 서점의 쇼 윈도에 나타나 떠들썩하게 경매에 붙여졌고 그 책을 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도를 만나 빼앗겼으며 그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같은 자세한 상황들까지 알아냈다. 레겐샤인은 훗날 붉은 손이라고 이름으로 전해지는 한 유명한 책 약탈군이 이 책을 훔친 후에 미장이 골리오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범인의 손에 의해 산채로 매장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 골리오트라는 자는 유고에서 레겐샤인은 다시금 지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그 범인의 포획물과 더불어 자신의 희생자들을 저장해둔 장소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일단 미로 속으로 들어가자 레겐샤인에게는 차모니아 문학사와 책 인쇄술을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그가 살던 시대의 모든 작가들과 예술의 방향을 정리분류할 수 있었으며 어떤 고서적상들이 어떤 특정한 작가들이나 전문 분야에 몰두했는지를 알았다. 그는 책 표지와 책 표면 상태만 봐도 그 책이 언제 몇 부나 출판되었는지까지 알아맞힐 수 있었다. 레겐샤인은 다른 책 사냥꾼들과는 달리 모든 책 저장소를 체계적으로 일일이 헤집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오직 햇바리 햇불 하나만 들고 통로들을 돌아다니면서 좌우로 신속하게 눈을 돌려 살폈다. 그렇다. 그곳 지하에서 여러 전집들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는 그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으며 그가 찾아 나선 귀중한 보물들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다. 이제 그가 도제시설에 배운
향수 장소표를 만드는 기술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 코를 한번 킁킁거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대형 서적들을 꽉 들어찬 방 안에서 그 책들의 소장자가 한때는 그 모든 책들에 갓그린 커피 향기를 배게 해놓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레겐샤이는 자신이 찾는 책들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질버미일 공주의 마지막 남은 한 권은 고양이한테 미쳐 있어서 자기가 소장한 책들에다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배게 한 어떤 괴팍한 자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방면에 능숙하지 못한 책 사냥꾼이라면 아마 여기저기 이 오줌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대며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레겐샤이는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만들었을 때 올팍톨리오의 향수들은 100여 년이 지나면 썩은 해초 같은 독특하고 고약한 냄새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 풍화에 시달려 망가진 어느 벽 앞의 미로 속에 들어가서 바다 냄새를 맡았을 때 그는 자기가 찾는 첫 번째 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책, 12,000가지 규칙들의 경우 레겐샤이는 문학사를 연구한 덕택에 언제 이 책이 나티프로프족의 윤리당국의 검열에 걸려 불태워졌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 경우 늘 그렇듯이 유일하게 한 부만 무사히 하재를 피해 지하묘지 속으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책 사냥꾼들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책이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고 어느 서점에 화재가 났을 때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로 그 책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레겐샤이는 그 해에 발행된 도시의 영감을 주의 깊게 살펴 화재가 났던 서점의 소유주가 시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를 발견했다. 또한 그는 부하임의 시립도서관에서 필사본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 고조석장의 아내가 쓴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에서 그녀는 자기 남편이 일부러 화재를 냈으며 그때 그의 가장 귀중한 책들은 미로 속으로 옮겨졌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책들을 치울 때 함께 도왔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르는 길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이와 비슷한 식으로 수색을 해나가다가 레겐샤이는 식인종에 관한 책도 찾아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세 번째 책에 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자. 나는 여기서 다만 고대의 종이 제조법에 관한 폭넓은 지식,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납으로 할자를 주조하던 기술, 차모니아에서 가수 경연대회가 열리는 동안 오르니아 지역에서 동일 음절어법이 쇠퇴했다는 사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재본한 책에 아마유를 발라 보존하면 좋다는 사실만 밝히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레겐샤이는 그가 찾겠다고 한 책들은 심지어 그가 정한 시간보다 앞서, 다시 말해 사흘 만에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정한 시간 제한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남은 며칠 동안을 미로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마침내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했을 때 그는 다른 책 사냥꾼에게 습격을 당하고 말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가 그의 직업에서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책 사냥꾼들이 갖고 있는 범죄적인 에너지가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얻은 포획물의 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조차 감안하지 못했다. 그자는 부하임의 책 사냥꾼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고 위험한 인물인 롱콩 코마였다.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가 직접 징계한 책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냥꾼들이 찾아낸 것들을 빼앗은 덕택이었다. 그는 레겐샤인이 오만하게 책 탐험을 떠난다고 떠벌린 것을 듣고 나서 그가 다시 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 서적상의 지하로 몰래 내려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다. 그리고 레겐샤인의 등 뒤에서 그에게 새화살을 하나 쏘았는데 그것이 빗나가고 말았다. 다행히도
롱콘코마가 쏜 화살은 레겐샤인의 심장을 맞히는 데 실패하고 다만 어깨를 꿰뚫었을 뿐이다. 이어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레겐샤인은 무기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카로운 이빨로 롱콘코마에게 무수한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강도 같은 책 사냥꾼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야만 했다. 물론 레겐샤인에게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그는 겨우 지상으로 기어올라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일주일이 지나서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공포했던 약속을 지켰으며 그 사실을 날아다니는 신문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퍼뜨렸다. 레겐샤인은 하룻밤새에 모든 책 사냥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이제 그는 또 모든 책 사냥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책 소장가들과 고서적상들의 주문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겐샤인은 매번 이를 거절했다. 그는 몸이 회복된 후에는 물론 다시 사냥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항상 롱콘코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획득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스스로 보관했다. 얼마 안 가서 레겐샤인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는 한국 목록에 있는 책들을 모두 찾아내려고 했다. 이 일을 그는 숨가쁠 정도로 신속하게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는 다른 책들도 찾아내 지상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책들은 비록 한국 목록에는 없었지만 역시 수요가 큰 진귀한 것들이었다. 그는 이것을 공표한 다음 판매한 돈으로 부하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저택들 중 하나를 구입해 거기에다가 한국 목록의 도서관을 설립했다. 그래서 진귀한 작품들이 철저한 감시하에 보관되었고 사람들은 이 책들을 학술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레겐샤인은 부하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모험가이며 모범적인 인물이자 동시에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부유하고 유명해졌는데도 그는 미로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한 탐험은 갈수록 더 위험해졌는데도 말이다. 그리하여 레겐샤인은 부하임의 지상에서는 그토록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큼 지하 무덤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잔인한 책 사냥꾼들 가운데 몇 명은 그의 뒤를 추적해 그의 포획물을 강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들 중에는 소리 없이 접근해서 철사로 목을 졸라 죽이는 자라해서 올감이라고도 불리는 나신 간다리도 있었고 어둠 속에서 보면 마치 행갱대들보로 착각될 정도로 몸이 가늘다 보니 치통 속에 독화살을 넣어 그에게만 쏘았지만 비껴나가고 말았다는 보이지 않는 폴더라는 이름의 사냥꾼도 있었다. 또 자기가 노리는 자를 가짜 목소리와 소음으로 혼란에 빠뜨린 다음 죽음의 함정으로 유혹해 마침내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잡아먹는다는 에코에코라는 자도 있었다. 또 체칸이라는 자도 있었다. 그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몸이 납작해져 배로만 기어다니게 되었는데 뱀처럼 가는 몸을 흩어진 원고들 사이로 숨긴 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또 타릭 타바리, 사형수 호그노, 파드빈 팍시, 에라문폰 그리스팔트, 쌍둥이 토토, 이슬라이프 체스무, 몽상가 룬델바르트, 금발의 라그지프 같은 책 사냥꾼들도 있었다. 레겐샤인은 이들과 물론 그 밖의 다른 책 사냥꾼들과도 부득이 안면을 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서 단 한 권의 책도 약탈하지 못했다. 책 사냥꾼들 대부분은 레겐샤인과 싸워 심한 상처만 입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직업을 포기할 정도였고 다른 몇 명은 이후 그를 멀리 피해 다녔다.
오직 단 한 명만 여전히 그와 다시 한판 붙기를 벼르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저 무시무시한 롱콩 코마였다. 모든 책 사냥꾼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존재인 그는 복수심에 불타 고집스럽게 매번 그를 노렸으며 거의 10여 차례나 이들 둘은 녹초가 될 정도로 결투를 벌였지만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대개 둘 다 지쳐 도중에 싸움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레겐샤이는 예를 들어 세네를 무기로 삼아 둘이 결투하던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결투 후에 그는 독화살에 쏘여 하흐메드 벤키피처의 고서점 안으로 겨우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서적상이 그를 돌봐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바로 나한테 자기 서점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변덕스러운 아이데트 난쟁이의 이름을 다름 아닌 레겐샤인의 책에서 읽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 사냥꾼들만이 그를 노린 유일한 위험은 아니었다. 아무도 레겐샤인만큼 깊이 지하 미로 속으로 내려간 자는 없었으며 그 속에 진귀한 것들과 끔찍한 일들이 그만큼 많이 본 자는 없었다. 그는 개똥벌레와 좀나방들이 갉아먹는 수백만 권의 책들로 가득 찬 10년처럼 깊은 동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갱도 속의 도살인 채 길이가 수미터나 되며 촉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노리고 사냥하는 야행성 곤충과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 곤충에 대해서 묘사했다. 또 흡혈개조라고 불리는 날아다니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한 번은 그것들이 내지르는 끔찍스러운 소리에 혼이 다 빠져나갈 뻔했다고 했다. 또 수천 년 전에 손기술이 뛰어났던 어느 난쟁이족이 지하에 세웠다는 아주 오래되고 무시무시한 궤도 시스템인 녹슨 난쟁이들의 궤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썼다. 그는 수백만 권의 책들이 곰팡이가 쓸어 소멸되고 있는 지하묘지의 거대한 쓰레기장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다. 그는 부흐하임의 지하 깊은 곳 중심에 살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물은 무엇이든 간에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브링족, 즉 외눈박이 괴물 종족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레겐샤이는 모든 동굴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큰 동굴 속에 살면서 차모니아의 하산들의 불을 피운다는 거인 종족들에 대한 민간 전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미로 속에서 믿기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책이 비록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너무나도 교묘해서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조차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레겐샤인의 이야기는 나를 완전히 그에게 홀리게 만들었다. 내 주위에 부흐하임의 밤의 생활이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책을 한 장 한 장 눈으로 빨아들이다가 이따금 새 커피를 눈짓으로 주문한 다음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오 독자들이여, 지금 레겐샤인이 내 발치에 펼쳐놓은 세계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상세히 다시 종합해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책 가운데 한 장에 대해서는 언급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책의 진짜 흥미로운 묘사는 마지막 장에 가서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장에서는 그림자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자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부흐하임의 지하 세계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전해오는 전설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 겨우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하 묘지 속에서 사악한 짓을 저질러 왔다는 한 괴물의 탄생 설화로 그 자는 책 사냥꾼들의 잔인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공포로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 전설은 다음과 같다. 부흐하임 지하 묘지의 희미한 빛 아래에는 많은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들의 그림자, 죽은 것들의 그림자, 거기다 날아다니는 동물들과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다족 동물들의 그림자, 책 사냥꾼들의 그림자, 동굴에 매달려 있는 종류석들의 그림자, 끊임없이 터널의 천장 위와 서가들 위에서 춤을 추며 이미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거나 미치게 만든 활발히 움직이는 그림자 족속이 있다. 얼마 전에 이 형체가 없는 그림자 족속들은 그들의 무정부주의 상태가 실증나서 우두머리를 한 명 뽑았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당시 그 그림자 위에 그림자들이 겹치고 다른 그림자들 위에 다시 어둠이 겹치고 그림자 윤곽 위에 다시 그림자들이 계속 겹쳐 쌓인 끝에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반쯤 살아있고 반쯤 죽었으며 반은 형체가 있고 반은 없으며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중간 형태의 괴물이 하나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배자이고 그들의 정령이며 집행자인 그림자 제왕이었다. 이것이 민간에서 전해오는 전설 내용이었다. 그림자 제왕이 사실은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다. 책 사냥꾼들은 그가 꿈꾸는 책들의 전령이며 책들의 지하 묘지 속에 파묻혀 잊혀진 데 대한 분노가 형상화된 존재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정령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생겨났으며 그들이 그림자의 성이라고 부르는 지하 세계의 어느 건물 안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책 사냥꾼들이 전하는 이야기였다. 얼마간 깊이 지하 미로 속으로 용감하게 파고 들어갔다 나온 고서적상들의 주인은 달랐다. 그들은 그림자 제왕이란 다름 아닌 곤충과 박쥐가 혼합된 괴물 같은 해충으로 미로 속의 해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오직 진귀한 책들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서 그림자 제왕이란 동굴체계로 이루어진 지하 영역으로부터 마침내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족속이라고 증명하려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자 제왕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전혀 아니라 그저 맹목적으로 짐승 같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단지 먹이가 필요해서 우연히 마주친 것은 무엇이든지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에 의거한 이야기였다. 마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슈레스족은 그림자 제왕이 부하임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며 이 도시를 차모니아에서 없애버릴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이 슈렉스 족속이 전하는 이야기였다. 부하임의 어린아이들은 그림자 제왕은 사악한 악령으로 밤중에 그들의 옷장 안으로 기어들어가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소음을 낸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 돌고 있는 옷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쨌거나 그림자 제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데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정령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괴물이든 간에 그것이 내는 소리를 들은 자들도 많았고 그것에 쫓기거나 심지어 살해된 자들도 많았다. 그림자 제왕이 내는 소리를 들은 자는 그 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책장이 넘겨질 때 나는 바스락 소리와 같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림자 제왕을 직접 목격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다. 책 사냥꾼들의 시체는 끊임없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피범벅이 된 채로 몸에 수백 군데에 잘린 상처들이 나 있었으며 그 상처들 사이사이에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들이 꽂혀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그림자 제왕이 그의 희생물들을 종이로 만든 무기로 처치한다는 것, 어쩌면 그 위험한 책들 가운데 하나를 무기로 사용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특히 고요한 밤이면 부하임의 어디에서나 지하의 10년으로부터 들려오는 섬뜩할 정도의 개성을 들을 수 있었다. 레겐샤인도 물론 그림자 제왕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과는 달리 그는 그림자 제왕이 근본적으로 사악한 존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이 비밀스러운 괴물이 언젠가 그가 롱콩코마의 계략에 빠졌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믿었다. 롱콩코마는 거대한 서가 하나를 레겐샤인의 머리 위로 밀쳐 떨어뜨렸는데 그가 책더미를 맞아 살해되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그를 급히 옆으로 잡아 채갔다는 것이다. 그가 다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을 때 그 존재는 사라졌으나 레겐샤이는 그림자 재앙을 만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이 살아있는 전설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림자 재앙이 난폭하거나 사악하지 않고 지적이면서도 선한 생물이라는 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 존재를 추적해 찾아내고 싶어 했다. 그것을 쓰러뜨리거나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자 재앙의 우정을 얻은 다음 다시 풀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에다가 지하미로를 본뜬 구역을 하나 만들고 철망으로 둘렀다. 그리고 벽들에 오래된 책들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 해파리 불빛으로 적당한 조명을 갖추었다. 레겐샤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림자 재앙도 쾌적한 기분을 느낄 테니 점차 지상세계에 익숙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 재앙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끝나면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책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이 탐사에 대한 자신의 준비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어 그림자 재앙에 대한 탐사 기록을 담은 또 다른 책을 쓸 거라고 알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 탐사하다가 이윽고 그림자 재앙을 둘러싼 전설과 보물들에 대해 강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피스토메펠 스마이크라는 어느 책 소장가이자 문자 연구자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인정받는 학자이기도 했던 스마이크는 레겐샤인의 계획에 열렬히 환호하면서도 힘 닿는 대로 그를 지원했으며 자기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아주 오래된 집을 레겐샤인의 지하묘지를 탐색하러 내려갈 때 출발 지점으로 삼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부하임의 지하묘지의 마지막에 쓰인 말은 그 책의 출판업자가 남긴 것이었다. 그는 이 책 말미에 슬픈 말을 덧붙이고 있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레겐샤인이 스마이크의 집에서 미로 속으로 내려간 때가 그 책 사냥꾼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오, 내 용감한 친구들이여. 그가 그림자 재앙을 찾으러 내려간 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장 뜨거운 커피와 꿀벌빵. 나는 그 책을 덮고 난 다음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탐험가이자 모험가, 학자, 책 소장가, 게다가 또 수수께끼 같은 종말. 이 모든 것이 문학에 종사하다 생긴 일이라니 레겐샤인이야말로 내 취향에 맞는 영웅이었다. 시 낭독은 이미 끝나 있었다. 간중들은 이미 흩어진 후였고 몇 군데 탁자에만 아직 몇 명의 천중이 남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유독 혼자 내 탁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자가 염치도 없이 내게 씩 웃어 보였다. 그 자는 몸에 삐쭉삐쭉 털에 쏟아있고 검은 복장을 한 아주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야생 돼지였다. 그는 찻잔을 들더니 나를 향해 건배를 했다. 모든 책 사냥꾼들 중 가장 위대한 폴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을 위하여. 그러고 나서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뜨거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꿀벌빵과 함께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책을 다 읽은 후인데다가 내 커피잔은 비어 있었다. 게다가 또다시 배가 고파왔다. 얼마 안 되는 여행 경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어떤 식사든 한용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의 탁자로 건너가 앉았다. 왜 저한테 이런 영광을 베푸십니까? 내가 물었다.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에게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뜨거운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자격이 있죠. 그리고 꿀벌빵도요. 그는 점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그토록 흥미로운 인물인 줄 몰랐습니다. 부하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분이었죠. 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에 더 오래 머무르실 겁니까? 저는 여기서 아직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책 제목으로 괜찮군요. 야생돼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연필로 그의 앞에 놓여있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미안합니다. 이건 저의 직업병이지요. 잘 팔릴 만한 책 제목들을 억지로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당신은 린트브룸 요새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신음소리를 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생돼지는 웃었다. 미안합니다. 그건 분명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지요. 자기 이마 위에 본의 아니게 늘 자기 주소를 새기고 다니는 일 말입니다. 아, 예. 그보다 더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그 주소가 아주 고상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이 도시에서 작가들은 매우 존중하니까요. 우선 그런 작가들 중 하나가 되고 싶군요. 이 역시 멋진 제목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당신의 재능은 막 펼쳐지기 직전이군요. 그거야말로 예술가로서의 경력 중 가장 멋진 순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슴은 감성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넘쳐흐르며 머리는 번뜩이는 착상들로 활활 타오르지요. 사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상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아무런 착상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 써보지 그러세요. 빈종이에 대한 두려움, 젊은 나이에 이미 영감이 다 타서 꺼져버린 불안감에 관해 말입니다. 아주 멋진 주제입니다. 나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원고를 떠올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역시 상투적이군요.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뚱보가 웃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저 계산밖에 할 줄 모르지요. 저를 소개해도 된다면 클라우디오 하르펜슈톡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의 에이전트지요. 그는 명함 한 장을 쑥 내밀더니 내게 내밀었다. 클라우디오 하르펜슈톡, 매니저, 에이전트, 법률 상담가, 모든 종류의 법적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 담당, 당신의 소득세 신고를 처리해드립니다. 부하임 계피골목 7번지. 당신이 예술가들을 상담해준다고요? 그것이 저의 직업이죠.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상담할 만한 것도 없어서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오고 말고요. 그런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아마 제가 드린 명함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마실 음료와 빵이 나왔다. 대단했다. 손가락 굵기로 자른 회색빵 조각에 버터와 맑은 꿀이 듬뿍 발라져 있었다. 그 꿀 안에 죽은 꿀벌들이 우글거렸다. 뜨거운 커피에서는 모카 향기가 났다. 나는 감탄의 눈으로 꿀벌빵을 바라보았다. 하르펜슈톡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웃었다. 이것은 쉽게 맛들일 수 있는 부하임의 특별 메뉴입니다.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지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는 말했다. 오븐에서 막 구워낸 회색빵에다 후추를 뿌린 버터와 꿀을 발랐지요. 그 속에는 볶은 꿀벌들이 들어있습니다. 벌들이 볶기 전에 톡짐을 빼고 독도 제거를 했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삭바삭하고 맛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 빵으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하르펜슈톡이 경고했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독침을 제거하지 않아서 독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독이 혈액 속에 들어가 순환하면 몇 주 동안은 정말 기분 나쁘게 입이 말을 안 듣고 고열에 시달리며 보낼 수도 있지요. 꿀벌들은 골짜기에서 온 고약한 것들로 아주 공격적인 종입니다. 부하임의 꿀벌빵을 맛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의식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즉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엄청난 스릴 말입니다. 당신도 아시죠? 천천히 씹으면서 독침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맛을 더 음미할 수 있죠. 나는 조심스럽게 빵을 한 조각 빼어 생각하면서 씹었다. 벌꿀들은 볶은 아몬드와 아주 비슷하게 맛이 있었다. 나는 빠드득거리며 이빨로 씹었다. 기막히게 맛이 좋군요. 나는 감탄했다. 뜨거운 커피 맛을 좀 보십시오. 하르펜슈톡에 권했다. 부하임에서 최고로 맛있는 거죠. 나는 한 모금 들이켰다. 뜨거운 커피가 윗속을 기분 좋은 온기로 채워주자 피가 머리 위로 솟구치면서 가벼운 희열이 몸을 휘감았다.
그 안에는 데루카 지역에서 가져온 질 좋은 알코올 유산이 들어있습니다. 50%나요. 그러니 커피도 신중하게 맛을 즐기십시오. 하르펜슈톡은 웃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살면서 포도주보다 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료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50%라니. 이 대도시의 주민들이 사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거칠어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에 취했다. 레겐샤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습니까? 나는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의 집 행사 때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의 도서실을 보고 경탄했지요. 그가 그의 첫 탐사에 돌아와 우리 눈앞에 기절해 쓰러져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림자 재앙을 찾으러 지하로 내려갈 때도 있었지요. 당신은 그가 죽었다고 믿나요? 그랬다면 더 말할 게 없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다만 그가 이미 죽었다면 그게 오히려 그 자신에게도 더 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시 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르펜슈톡은 발로 바닥을 2번 찼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즉, 기뻐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레겐샤이는 5년 전에 종적을 갖췄습니다. 말하자면 책들 속으로요. 좋은 제목이군요. 이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다. 책들 속으로. 하르펜슈톡은 당황한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무언가 그의 메모지에 끼적거렸다. 만약에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5년 동안이나 저 아래 지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지요. 당신은 그 전설들을 믿습니까? 그림자 제왕 운운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부울림족 전설은요? 그림자의 성에 관한 것은요? 나는 희죽거리며 웃었다. 하르펜슈톡은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부하임에서 그 누구도 저 아래에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법 상태지요. 혼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소문들을 세상에 퍼뜨린다고 믿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이곳 지하묘지가 전부 개방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도시의 80에서 90%는 사용되지 않은 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인의 시각에 봤을 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하르펜슈톡은 흥분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진짜로 격분한 표정이 어렸다. 그렇지만 여기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저 지하묘지 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온 자들을 몇 명 봤죠. 모두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물린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 듯이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자는 제 눈앞에 단도로 자기 심장을 찔렀죠. 하르펜슈톡의 돼지 눈알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더니 투명해졌다. 그 눈은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하더니 다시 그 끔찍한 기억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당황해서 커피를 후루룩 들이마시며 찻잔 속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하르펜슈톡은 잠시 몸을 흔들다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러더니 가볍게 앞으로 몸을 굽히면서 내 팔을 치고는 희죽 웃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둡시다. 부하임에는 다른 몇 주면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왜 부하임에 오신 겁니까? 나는 또다시 내가 대부님을 잃고 상심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 출판업자입니까? 아니요, 작가입니다. 이름은요? 모릅니다. 무슨 글을 썼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생김새는 어떤가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렇다면 당신은 단지 그의 뒤만 쫓고 계시군요. 하르펜 슈톡은 다시 상냥하게 웃었다. 나는 잠깐 동안 아이데트 쪽 난장이가 해주었던 경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끄집어냈다. 그가 쓴 원고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습니다. 그건 마치 명함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에게 원고를 건네주었다. 하르펜 슈톡은 그것을 읽어갔다.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려고 눈에 안 띄게 몸을 약간 구부렸다. 그는 조금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은 채 혼자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신속하게 읽어갔다. 직업상의 이유로 많은 글을 읽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고 입간을 아래로 처진 채였다. 나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열광하는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읽어가는 동안에 그는 이따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런데요. 그가 물었다. 왜 글을 찾는 겁니까? 네? 아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르펜 슈톡은 다시 원고를 들여다보았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원고가 비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범하다는 겁니까? 비범하기 좋죠. 여기 이것이요? 아닙니다. 그는 내게 원고를 돌려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알려드리지요. 하르펜 슈톡은 슬쩍 옆을 쳐다보더니 마치 나와 무슨 비밀을 공모하려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쩌면 이 원고는 실제로 비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태껏 쓰인 것 가운데 가장 서툰 글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원고와 케이크 한 조각도 구별할 줄을 모른답니다. 그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문학작품들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관심가는 일이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군요. 나는 가볍게 거짓말을 했다. 벽돌입니다. 벽돌이라고요? 벽돌과 모르타르입니다. 저는 벽 쌓기를 좋아합니다. 저녁마다 집정원으로 나가서 벽돌로 작은 벽을 쌓죠. 그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다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쌓죠. 저는 모르타르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근육통도 좋아하죠. 신선한 공기와 운동도요.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해져서 잠이 잘 오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희 같은 직업에서는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문학은 당대에 제대로 인정받기가 드물지요. 최고의 작가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조악한 작가들이 돈을 벌죠. 항상 그래왔죠. 다음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은 작가의 재능이 저 같은 에이전트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때쯤에 가서는 저도 이미 죽어 없었을 텐데요. 제게 필요한 것은 하찮더라도 성공을 거두는 작가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르펜 슈톡은 근심스러운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너무 솔직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속을 탁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약점이지요. 진실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나는 글 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글 쓰는 일이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 결심에 충실하신다면 쓰라린 눈물은 절약할 수 있죠. 아십니까? 저는 처세술에는 능합니다. 그것이 제 자산이지요. 저는 고집스런 출판업자들은 물론 감수성 있는 예술가들과도
아주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저는 윤활제와도 같죠.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눈에도 거의 안 띕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에나 있으며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요. 아무도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다가 어떤 이들은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저의 최고 고객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다면 일단 인쇄기는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니까요. 하르펜 슈톡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입술을 핥았다. 아마 이것이 차문양 문학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하면서 원고를 툭툭 쳤다. 혹은 어쩌면 그냥 재능 없는 어느 뜨내기 작가의 끊임없는 넋두리일 수도 있겠지요. 저야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 쓰인 기호들을 읽을 수는 있어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텍스트든 다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짓거린 종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실에 깨이듯 줄줄 깨어진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마누라가 쇼핑하려고 적어놓은 메모든 아니면 포토니안 코디하게 흠잡을 데 없는 시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저희 직업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총이라고 불립니다. 혹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글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당신처럼요. 그리고 이 작가를 찾는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그를 찾아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를 시장에 내놓아 상품화하려고 헛수고를 하겠지요. 내일 아침에 새로운 알파벳 책들을 만들려고 조켈 트란스와 독점 계약을 하는 대신에요. 나는 트란스가 쓴 책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페이지마다 이상한 동물 그림들이 크고 단순하게 인쇄되어 있을 뿐 제대로 글이 쓰인 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 책들은 글을 모르는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부수가 팔렸다. 그렇지만 어쩌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르펜 슈톡은 말했다. 어쩌면요. 당신한테 주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한 고서점입니다. 그 서점의 주인은 필사본에 관한 한 부하임에서 1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내게 큼직한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피스토멜 스마이크, 거민필적 전문가, 고서점상, 한글 목록 전문가, 필사본 분석 및 기호 해독, 부하임, 검은 사나이의 골목 333번지. 피스토멜 스마이크라고요? 내가 당황해서 물었다. 혹시 그의 집에서 바로 레겐샤인이 미로 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 집입니다. 맞아요. 이 도시의 유력 인사지요. 당신이 그의 집을 방문한다면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의 집은 정말로 볼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는 또다시 상냥하게 웃었다. 피해갈 수 없겠군요. 내일 그리로 가십시오. 그 서점은 정오가 돼야 문을 열고 저녁에는 일찍 닫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고서점들이야 그런 바보 짓거리를 해도 되지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서점에 있는 품목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정말이지 굉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맛있는 식사도요. 사업상 투자한 겁니다. 애써 노력하는 예술가에게 한 끼 대접하게 되면 혹시 앞으로 당신이 활동하는 동안 제가 당신 때문에 돈을 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에이전트로서의 지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제가 볼 때 아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요. 나는 꿀벌빵의 남은 조각을 허겁지겁 삼키고 막 일어나 하르펜 슈톡과 작별을 하려고 했다. 그때 돌연 입안에서 무언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뭡니까? 하르펜 슈톡이 물었다. 나는 내 입을 가리켰다. 아!
나는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하르펜슈톡은 몹시 놀랐다. 벌이 쏘았나요? 움직이지 말아요. 입을 아주 크게 벌리세요. 두려워 말아요. 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독을 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몸에 조금만 압력을 줘도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혀가 굳어져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겁니다. 어디 제가 보지요. 나는 하르펜슈톡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렸다. 땀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내 입안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입안에서 짧은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자 에이던트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죽은 벌을 빼내 손가락을 높이 쳐들더니 다시 희죽 웃었다. 이 꿀벌빵을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하겠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경고했죠. 즐기는 데는 늘 위험이 따른다고요. 나는 땀을 닦아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어찌 감사해야 할지 정말로. 나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하르펜슈톡은 한급히 말하더니 손가락으로 벌을 땅바닥에 튕겼다. 조잡한 시들로 가득 찬 긴 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 한숨 푹 잘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쩌면 다시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르펜슈톡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는 허공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한숨 푹 자다. 좋은 제목이죠.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요. 내가 대답했다. 지루하게 들립니다. 맞아요. 에이전트는 웃었다. 정말 너무 피곤하군요. 그가 찻집을 떠난 뒤에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심장 맥박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얼마 동안 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벌이 쏜 독이 내 혈관 속에서 퍼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내 심장은 시계가 째깍거리듯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